자, 주말 동안에 쌓였던 국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죠. 선재규 선임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뉴스를 쭉 보니까 유가가 먼저 좀 불적이는 것 같고 또한 연말까지 이러한 기조라면 국제유가의 반등 가능성도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이죠? 우선 새벽에 한 2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오펙 플러스가 이제 주요 8개국이 지금 이제 현재 감산을 하고 이제 하루 22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0월까지 그걸 하려다가 이제 12월로 연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은 12월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한 달을 더 연장하기로 그렇게 한 걸로 합의가 됐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기존의 감산 기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라는 네. 것은 결국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이고 그게 그렇죠. 한 2시간 전에 나왔던 속보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원래는 12월 1일부터 하루에 한 18만 배럴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증산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달 더 늦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월 1일 날 이제 강요회담을 갈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뭐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연장 기간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미국 대선 얘기해 볼까요? 여전히 뭐 미국 대선은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뉴욕 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약간의 뭐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이제 딱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그렇죠. 남았는데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보면은 뉴욕 타임즈하고 시에나 대학이 이제 해서 현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일단 해리스가 조금 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네 곳에서는 트럼프를 살짝 앞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오차범위 아니고요. 지금 핵심이 이제 펜실베니아인데 여기는 동률로 되어 있습니다. 미시간도 그렇고요. 트럼프는 애리조나에서만 한 4%포인트 우위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글쎄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기자님 일주일마다 막 이렇군 저렇군 또한 네. 미국의 언론들은 각각 지지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 당이 네.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제 느낌에는 지난주까지는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라고 하더니 주말 사이에 또 다시 한번 해리스가 우세하다 약간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드는데 오늘 새벽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좀 줄어 이제 좀 약세가 계속되고요. 네. 뉴욕 타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상태고요.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에서 새롭게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트럼프는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막판에 좀 뜨는 것 같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막판에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했다고 답한 사람이 이제 응답자의 8%인데 네. 이 가운데 나는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55%. 그래서 트럼프가 44%인가 한 11%포인트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막판에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해리스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우는 징후로 보인다.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라는 게 참 심리전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따라서 정말 막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꽤 높다. 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이 양 후보 간에는 어떤 쪽에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 그래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이제 주말께쯤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이라든가 무당층 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운 쪽이 좀 높았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른바 샤이 트럼프에 대한 그런 게 지난 대선 때보다는 이번에 샤이 트럼프가 조금 덜 미리 좀 자기 마음을 드러낸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영국의 더 타임스가 네. 또 마지막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해리스가 7개 경합주에서 한 4군데서 트럼프를 좀 이것도 역시 오차범위에서 내에서. 앞서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님 아까 그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샤이 트럼프가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조금 더 본색을 드러낸 듯한 네. 그런 지지율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타임스가 네. 자기들이 이제 조사한 그 7개 경합주 그걸 해가지고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해리스가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과반이 이제 270명인데 276명 정도가 돼서 262명에 얻게 될 걸로 보이는 트럼프에 승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네. 거듭 워낙 박빙이라서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그런 단서는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참,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런 여론조사를 한 기관에서도 점차 이러한 박빙승부,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선거인단 270석이 과반수인데 276석으로 우세하다. 이것은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4년 전과 같이 결과도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대선을 앞두고 우리 금융시장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다양한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건 저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세계 전쟁이 다시 한번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파병 문제 좀 들려주세요.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한 건 뭐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중국이 그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분명히 이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런데 드디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병력 이슈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몇몇 관련 보도와 각 당사자 반응에 주목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북한하고 러시아는 독립주권국이기 때문에 양자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들의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 상당히 좀 불편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통하는 듯한 모습을 쭉 모니터링했던 사람은 상당히 좀 불편한 내색을 지금 보인 것인데 이례적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늘 하는 얘기, 그동안에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서로 간의 정치적 해결에 힘쓰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외신들은 이 대변인 언급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도 북한 파병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부터 다 관측이 되었지만 한미일 북중러 고도에 이렇게 중국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그 내색을 거듭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기자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다 알겠는데 미국의 CIA가 어떤 기관이냐. 네. 이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도대체 다 알고 짜른 치는 고스톱 아니냐. 북한은 군대를 보낸 것이고 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네. 중국은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선거 앞에 있으니까 보조를 맞추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물론 외신도 잘 전달해 주시지만 오랜 인투이션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그 CIA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전직 그 CIA 출신 그 백악관 그 선임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관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난주에 잇따라서 또 고위급 접촉이 있었습니다. 왕이도 러시아 외무차관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를 했다고 중국 외교부 쪽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미국 쪽 관심은 너희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블링컨 장관도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중국이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미국의 그 전문가들 얘기는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 득실을 따지는데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나서봐야 자기들이 별로 득될 게 없고 그렇다고 또 지금 중국은 미국이 자기들 경제가 지금 코앞에 와 이제 아주 그야말로 이제 제코가 석자인데 미국을 또 심기적으로 불편하게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 거 해서 시진핑이 당분간 좀 관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관계자들 얘기가 미국 백악관이 뭔가 기대를 하는 거는 그건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별로 기대하지 마라. 뭐 이렇게 또 충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을 보면 참 우리 과거에 한국 전쟁도 그랬고 중국이 만약 나선다면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또 나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겠죠. 시기가 아니다라는 네. 것으로 저희가 복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외신이 있네요.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또 미국 역시도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코앞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이 힘들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 파병에 대해서 미국이
대선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사실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미 그 북한하고 러시아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해온 입장에서 또 꺼내들 그런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뭐 미국이 계속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는 겁니다. 말씀 주셨던 것을 요약해 보면 북한의 도발을 사실 중국은 관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미국은 딱히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카드를 또 보일 가능성도 좀 적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그냥 별 더 나빠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유지되고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그렇게 어떤 그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는 입장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서 러시아 깊숙이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승리 계획이라는 것도 막 내놓고 했는데 미국 계속 부정적인데 지금 이 저널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새롭게 뭔가 카드를 내셔야 할 것도 없고 해서 이왕 이미 실행 중인 제재를 최대한 강력히 이행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달리 또 현 시점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네, 기자님 그렇다 보니까 외신조차도 이러한 혼선된 의견들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의 파병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그래서요 이제 그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 파병이 이제 최악의 경우에 유럽 전쟁을 글로벌 전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위험이 크다는 점을 걱정을 했습니다. 이 사설 제목이 북한 파병의 위험한 상황 악화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유럽 전쟁을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글로벌 분쟁으로 키울 수 있는 위협이 적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방송에서 이렇게 국지적인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는 이유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금융시장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특히나 아시아 그렇죠. 경제.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러시아가 전쟁을 더 이렇게 되면 이제 병력도 보충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인데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제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 지금 유럽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이 지원이 끊기면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 여력도 충분치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사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그래서 푸틴이 이번에 이제 북한 지원을 통해서 푸틴은 뭔가 발판을 얻었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리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과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죠. 파병 대가. 아무래도 이제 뭐 현금이라는 것도 갈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위성 기술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을 북한에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연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21세기 마샬 플랜이 재현된다면 이거는 그에 대한 대가는 상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첨단 무기하고 이제 사실 드론전 같은 데 별로 익숙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참전을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은 그런 실전 훈련을 받는 셈이다. 그럴 경우에 장차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 군사적인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다 시뮬레이션 어떻게 보면 연습만 하는데 네. 실제 전쟁을 해왔던 그 행태와 기억들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떤 전문가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 파병했을 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 실전 연습. 실전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게 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이 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어떤 유럽 전쟁이 지금 뭐 중동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뭐 이란이 뭐 대선 전에 뭐 때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도 있고요. 태평양 지역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정학적 인화점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고 어쨌든지 내년 1월 20일에 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네. 이런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에 가장 먼저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좀 오싹하네요. 이 드론의 북한이 드론의 실전 연습이라는 게 약간 제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사 같습니다. 자, 트럼프 재집권 시에 뭐 여전히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로이터가 또 한마디 했다고요? 네, 로이터가 지금 뭐 보면은 지금 IMF
쪽에서 이제 보고서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게 있는데 아태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 이게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가 해외방역은 있는데 지금 뭐 위험 리스크도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부동산 조정 장기화 이게 새로운 리스크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제 8일 날 뭔가 나올 것 같은 이제 추가 재정 부양 문제. 그래서 그때 제조 부양 같은 게 본격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중국이 더 수출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비슷한 수출 구조를 가진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도 네. 아시아 국가들이 더 무역 갈등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사실은 재집권을 바라는 아시아의 그런 기업이나 총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IMF하고 세계은행의 연차총회 지난주에 있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에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IMF 아태 국장도 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국내산 사용 조항 같은 거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절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하고 투자 흐름을 왜곡하는 게 다자 무역 시스템을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부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외신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자 이동이 참 많다. 그렇죠. 그게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전점검이 있다고요? 저도 해저 케이블을 보면서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지금 해저 케이블망 사실 인터넷 트래픽 같은 게 거의 이걸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위성도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지난 20년 사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도전이 생겼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북해 쪽에서 네. 그 해저 케이블망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뭐 러시아 뭐 그랬다 뭐 우크라이나 그랬다 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점검을 할 모양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투표가 필요하니까 오는 21일에 FCC가 이제 이걸 점검할지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안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그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저는 제 느낌에 말씀을 딱 주셨으니까 이거 대선 끝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해저 케이블이 상당히 또 우리가 내년도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 미국 연방 상원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8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에 이거 해라. 중국의 위험, 러시아 위험 같은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네. 왜냐면 남중국해 그쪽으로 엄청나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중국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우리 영역권이니까 해저 케이블 무슨 뭐 깔거나 수리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라. 그래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또 대선 후에 불거지지 않겠냐는 그런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 외신은 제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가장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대만 한국이 막 터지지 지금 않을까. 뭐 최근에 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중국하고 해저 케이블 뭐 까는데 절대 협력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러시아도 지금 해저 케이블 이런 거 인프라 파괴 목적의 무슨 뭐 군 조직까지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왠지 대선 끝나고 나서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상당 부분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엄습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외신 좀 볼까요? 뭐 나사가 나오면 약간 중요한 건 같지만 체감적이지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소개도 있었는데 이번 외신은 어떤 의미죠? 1977년에 그 보이저 1호, 2호가 발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4년째가 되나요?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고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고요. 보이저 1호가. 어디가 있고? 그래서 지금 245km 떨어진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머니까요. 교신이 한때 끊겼던 모양인데 왜냐하면 이제 보이저 1호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40몇 년을 가니까 이제 우주선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부품이 좀 이제 노쇠되고 이제 돼서 네. 나사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줘서 동면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얘가 동면에 들어간 건 좋은데 신호가 끊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됐는데 나사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신호 체계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S밴드가 있고 또 X밴드. 저도 뭐 이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요. 그동안은 X밴드를 통해서 이제 교신을 해왔는데 이게 정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밴드는 주파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간신히 교신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X밴드를 이제 이제 다시 하도록 그걸 한다는 건데요. 이게 참 정말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46시간이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 그렇게 빠른 신호가 왔다 저는 갔다 지금까지 하는데. 인간이 만든 물체가 가장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저 처음 봤습니다. X밴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채널이고 네. 그 섭 채널이 이제 S밴드인데 근데 이제 그게 살아있다. 이제 효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 되게 배우는 아유, 시간이 무슨 재밌었었는데 말씀이에요. 역시 글로벌 경제 한적한 뉴스들 또한 중요한 뉴스들 잘 다뤄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이 시간이었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